버닝키 의장의 21세기 통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여기 파이낸셜 모델링 옥스퍼드 가이드 2라고 그 앞에 붙어 있죠.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옥스퍼드 가이드 2라는 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옥스퍼드 출판사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우수도수다. 잘된 책이다. 그래서 옥스퍼드 가이드 투 파이낸셜 모델링의 저자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이자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서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자율이 얼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상당히 그 모호한 질문입니다. 왜냐니까 이자율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리 파이낸스라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하루에 빌려줄 수도 있고 하루짜리, 또는 한 달, 두 달, 많게는 30년, 5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도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자율 만기 구조라고 불러요. 이자율의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그려놓은 그림표가 이겁니다. 저 책에서 따왔는데요. 머처러티,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9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자율의 만기 구조를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상당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자율의 만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자율을 정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이라 그러면 이자율을 좀 올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불황이라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조절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기 이자율, 만기가 짧은 이자율,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만기가 짧은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것이 장기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10년짜리 이자율이 하루짜리 이자율에 영향을 받기는 받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자율 전체를 우리가 이 단기 이자율만 낮춘다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장기 이자율이 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단기 이자율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이자율은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거지만 장기 이자율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장기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냉키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야기는 이 단기 이자율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통화당국이 장기 이자율도 조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또 하나의 이자율은, 이자율 만기 구조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가장 위험이 적은 이자율, 다시 말하면 국채, 정부채, 그런 것은 이자율이 위험이 적잖아요. 그런데 회사채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험이 좀 있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자율 위험 구조는 위험이 적은 국채 이자율보다도 회사채에는 트리플 A다, 트리플 B다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이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자율도 이제 만기가 짧은 놈보다도 만기가 긴 놈이 이자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만기 구조,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을 결정하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됐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크게 보면은 1929년도에 공황,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가가 그냥 확 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긴 것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것이 코로나, 최근에 나타난 것이
실리콘밸리 뱅크 그런 5가지의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저 역사적으로 돌아다 봤을 때 그래서 이 5가지 사건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공항이죠. 대공황.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예요? 나는 직업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팻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나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름이 없다. 기름 사러 갔더니 기름이 없다. 이거는 이제 서브 몰기지 프라임.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확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잘 아시는 코로나. 완전히 경제가 얼어붙었죠. 여기는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해서 요 최근에 2023년도에 은행이 파산을 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과거의 경우 1930년도 대공황부터 1980년도 오일 쇼크까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왜 경제가 침체했느냐. 그때는 근본이자였었어요. 근본이자. 그 근본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통화를 많이 풀고 금이 없으면 통화를 못 풀고 그런 근본이자 하에서는 통화량의 조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에 따라서 통화량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통화량의 통화량이 감소하는데도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이 연쇄 파산. 그러니까 불량이 되니까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니까 그만큼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 있어서는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이제 뱅크런. 이래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일어났는데 그걸 또 연준은 방치를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조정하는 것 이상으로 금리 조절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걸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통화당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개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고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갖다가 분리시켰습니다. 상업은행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투자은행은 뭐냐니까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에다 투자하고 또 예금 채권에다 투자하고 또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비형 고수익을 노리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시중은행도 순수한 상업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그게 엄격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일만 보고 투자은행은 투자은행 일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은 은행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은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들이 주로 상업은행입니다. 예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대출해 주는 것이 몰기지. 주로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죠. 아주 은행이 작고 조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큰 은행들, 스탠리 모건이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이런 큰 은행들은 전부 다 투자은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은 이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분리시켜 놨느냐 하니까 투자은행의 그 위험이 투자은행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예금자 보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예금자를 보호하려면 예금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데 대출해 줘야 된다. 안전한 데가 뭐예요? 집 사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분리를 했다가 요새 와서 많이 경기가 허물어져가지고 시중은행 가면은 다 하잖아요. 시중은행 가서 보험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경계가 모호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기를 두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이것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생겼고 그리고 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완전 고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에 와가지고 두 차례 오일 샤크가 있었습니다. 오일 샤크라고 하는 것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4배가 뛰었어요. 40%가 아니라 400% 뛰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우리나라 치면 기름을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4배가 뛰니까 막 완전히 경제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경제가 얼어붙었죠.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오일 쇼크가 되니까 이제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인플레만 되면은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런데 경제가 침체만 하긴 하면 보통 불황이 되면 어떻게 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낮추면 돼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니까 불황과 인플레가 동시에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볼크 의장은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금리를 거의 한 20%까지 올렸어요. 그러나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또는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이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 볼크 의장은 상당히 꿋꿋하게 밀고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걸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것이 믿고 따라주는 그런 신뢰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통화 정책이 변해왔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형이다 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미국의 부동산 이제 거품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돈을 빌리기 시작해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하니 그 집값은 막 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서브프라임을 대출자에부터 연체가 발생하니까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거품이 생기다가 거품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에요. 거품이 꺼지니까 다음부터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서브프라임 몰기지부터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요. 서브프라임 몰기지에 일단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 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팔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대출을 해줘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자꾸 이제 영업을 활성화시키지. 일단 자기들이 자본금이 100억이 있다 하면은 100억만 가지고 대출해줬다. 그럼 그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몰기지가 30년인데 뭐 30년 동안에 꼬박꼬박 이자는 들어오겠죠. 그다음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정액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대출 채권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 채권이 생기면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영업을 확대해 가는데 이 이제 대출 채권을 팔려니까 프라임 몰기지는 위험이 적으니까 이자도 낮겠죠. 시장에 내다 놓으면 이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이 적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율은 낮지만 그런데 서브프라임 대출 채권은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으니까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니까 서브프라임 몰기지의 대출 채권이 위험이 만일 100이 있다고 칩시다. 100이 있고 이자율이 10%라고 쳐요. 뭐 위험에 비례한다고 치고. 프라임 몰기지는 위험이 50이고 수익률도 5%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률도 적을 거 아닙니까? 서브프라임은 위험이 100인데 수익률은 10%예요. 근데 수익률이 높은데 시장에는 잘 안 팔려요. 왜냐하니까 그것은 높은 위험을 감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니까 위험이 100이고 수익률이 10이다 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두 개로 쪼개요. 한 놈은 150을 위험으로 하고 한 놈은 위험을 50으로 만들어요. 그럼 평균 놈은 어떻게 돼요? 100이니까 이제 아까 원래 위험이 100이 되잖아요. 위험이 150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도 15로 만들어주고 요거는 뭐예요? 위험이 50이면 수익률도 5로 만들어주고 평균 넣으면 수익률이 10%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험이 낮은 건 잘 팔리겠죠. 수익률도 이제 아까 프라임 몰기지가 비싸니까. 그 대신 위험이 높은 놈은 또 그걸 또 선호하는 또 소수의 사람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주로 누가 사겠어요? 아까 말한 투자은행들.
투자은행은 위험이 높은 데를 투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대신 수익률도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산 사람은 150이 된 위험을 산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또 팔았어요. 또 100이라는 위험을 가진 10%짜리 대출 채권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지는 몰라요. 막 그거랑 처음에는 150, 50으로 팔렸는데 그러면 또 150짜리 산다면 또 그러면 또 200, 또 100으로 날아가지고 팔고 굉장히 파생 상품이 퍼져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그 원래 대출 채권이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뭐 부도가 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큰 우리가 투자은행인데 그것이 이제 파산이 되니까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금융기관이 제조기업과 달라가지고요. 물론 제조기업도 파산하면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금융기관은 특히 뭐예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금융 투자은행이 망하니까 투자자들의 신뢰가 너무 무너뜨려지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상 최대의 경제 파탄입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시장이 불황이 되니까 연준이 취할 방법은 이자를 인하시키자. 이자를 인하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5%, 4%, 3%, 2%, 1%, 0.5%, 0.25%,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인하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은 0%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표현할 수는 좀 그렇지만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좀 어색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내가 줘야 돼요. 또.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좀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낮춰봐야 0이라고 하는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금리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zero, lower bound 이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양적 완화입니다. 퀀티터티브 이징이에요. 이 퀀티터티브 이징은 뭐냐? 금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뭐예요? 이 이자율의 만기 구조를 조절할 수가 없다. 특히 뭐예요? 장기 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장기채를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로 이제 장기채는 주로 이제 국채가 이제 30년짜리, 10년짜리, 뭐 20년짜리 그런 국채를 매입하고, 국채를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국채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준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연준이 돈은 달러를 찍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역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니까 채권 가격은 채권을 사면 만기 때 뭘 받아요? 액면가를 받거든요. 액면가는 게 우리가 보통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가가 100원, 이자율은 10%. 그다음에 또 뭘 정해야죠? 기간 10년.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을 액면가 100원으로 10년 동안에 발행하는데 매년 주는 이자가 액면 이자율 10% 되는 뜻이에요. 쿠폰이 있는 이제 채권도 있지만 쿠폰이 없는 채권도 있잖아요. 지로 쿠폰 반드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뭐야? 만기가 되면 뭘 받아요? 액면가밖에 안 받거든요.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 나누기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자율. 이게 액면가라는 것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는 건 뭐예요? 이자율로 할인해주면 그것이 채권 가격이에요. 그런데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하고는 역의관계.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액면가라고 하는 분자에 있는 놈은 딱 100원이라 고정되어 있고 요 이자율이 있고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자율 할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채권 가격이니까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역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장기채를 사면서 할수록 뭐예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주로 이제 뭐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채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 발행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일반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사면은 돈을 지불하겠죠. 국채값을.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니까 정부가 뭐예요? 시중으로부터 돈을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조세. 두 번째는 뭐예요? 국채 발행. 그래서 일반인들이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또 누가 연준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준이 돈을 지불해야죠. 국채값을 내야죠. 국채값을 내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차례 걸쳐 시행되었고요. QE1, QE3.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매입하니까 높아지니까 뭐예요?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니까 뭐예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전통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양적 완화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양적 완화와 이제 전방 지침이라고 이제 forward guidance. forward는 뭐예요? forward는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forward, future, forward, 미래라는 뜻이고, guidance는 뭐예요?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자율을 낮게 가져간다. 또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국채를 매입한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다 주는 거예요. 주면은 시장에서는 계속 연준이 국채를 사겠구나. 산다면 그만큼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겠구나.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준이 시장에 신뢰를 갖고 있으니 그래 하여튼 전방 지침,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 그냥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시그널. 신을 주니까 이제 시장이 그만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예요? 집을 사야겠구나. 집값이 오르겠네. 집을 사야겠다.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전방 지침이에요. 이와 같은 양적 완화와 전방 지침. 전방 지침이니까 계속 뭐예요? 인플레를 잡겠구나. 정부가 의지가 확고하다. 연준의 의지가 확고하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앞으로 이자율이 물가가 떨어지겠구나 하니까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ed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단순한 숫자,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보다도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대처한 방법이 양적 완화와 forward guidance, 전방 지침. 그것이 이와 같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해서 연준이 취한 비전통적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의 팬데믹,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완전히 뭐예요?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멈추니까 소비와 투자이 급감하고 금융시장도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없고 이 같은 중국이겠죠? 중국? 특히 중국이 심했잖아요. 통제가 심했죠. 이제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급격한 우리가 거기에 몰렸습니다. 절박한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그래도 채권을 샀으면 적어도 그 채권이 부도가 안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도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라고 비슷한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 기관인데, 공적 기관에서 채권을 살 때는 적어도 부도가 안 나는 국채, 안전자산을 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경제가 지금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생사의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채, 또 지방정부의 채권. 지방정부라는 것은 주로 누굴 이야기하느냐? 주정부죠. 물론 이제 주정부는 망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정부 밑에 또 소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소도시는 망할 수가 있어요. 소도시는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또 많이 났고요. 소도시도. 그래서 지방정부는 주정부도 이야기하지만 또 지방에 있는 소도시, 또 정부잖아요. 그것도 지방정부니까. 그런 채권도 매입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회사채. 주로 이제 대기업 회사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직접적인 뭐예요? 회사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했고, 중앙은행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신속하게 과감하게 움직였다.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움직인 건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절만 낮추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정부가, 공적 기관이, 연준이 그 채권을 사들이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정부 채만 사들이다가
위험이 없는 채권만 사들일 때는 위험이 있는 채권까지도 과감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확장적 통화정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연준이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연준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도 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CARE,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앤드 에코노믹 시큐리티 액트라고 현금을 직접 주고 정부 국민들한테, 또 실업수당 확대,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무너지고 양정책이 긴밀하게 협조한 사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가 허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만 들어본다면 연준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준이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당국은 다시 말하면 재정당국이라고 해서 정부를 이야기하죠.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거기서 연준이 중소기업한테 대출해주고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부 당국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다. 서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책은 경기 부양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총력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채권을 묻지 않고 무조건 사들였다. 지방채, 다음에 회사채, 그것을 이제 총력전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혁신과 미래과제는 평균 물가 목표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언제 금리 인상합니까? 물가가 2%를 넘어가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2%라는 것에 너무 그렇게 고정적인 관점을 가지 마라. 너무 고정적으로 딱 하지 마라. 3% 될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물가가 높아질 때 갈 때마다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3% 되었다가 또 1% 되면은 그럼 평균 넘으면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2%만 넘어갔다 하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금리를 올리지 말고 조금 이제 경제를 두고 보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아가지고 2% 정도 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2%다라고 이렇게 꼭 몫을 박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좀 신축적이게 일을 처리하자 이런 거죠. 요새 우리가 흔히 좀 비슷한 데가 뭐가 있습니까? 주 52시간이잖아요. 52시간 동안에 일해라.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시행하지 말고, 어떤 주는 어때요? 60시간 일하고, 어떤 주는 뭐예요? 52시간 더 적게 일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2시간 정도 일하면 뭐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리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것도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시행을 하자는 것이 평균 물가 목표제다. 그래서 목표치보다 낮은 시기를 보완상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2%를 넘는 인플레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를 허용하자 하는 것이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통화당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엄격하게, 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플렉시블하게, 좀 더 신축적으로 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죠? 금리만 동결하자. 금리만 가지고 움직이자. 단기 금리만 가지고 움직이면 장기 금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가 몇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장기 금리에 손을 대야 된다. 장기 금리 손을 대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장기채를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사들일 때도 뭐예요? 신용 상태가 높은 국채 이런 걸 사들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니까 그걸 생각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 회차채도 좋아. 지방 채권도 좋아. 좀 위험이 높은 그런 채권도 사들여. 그렇게까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좀 신축적인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뭐예요? 물가 목표 2% 넘었다면 즉각 금리 올려라. 이것도 아니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정도 유지하면 되지. 3% 될 때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1% 되더라도 또 금리를 금방 또 높이지 말고 좀 적당히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인플레이션 쇼크는 2021년도, 2022년도 최근 일이니까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제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겨났습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물건을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들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발생, 에너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전쟁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에 대응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완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이제 중지하는 그런 양적 긴축을 이제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시작해서 연말에는 4%, 그러니까 1년 사이에 0.25%에서 4%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또 어떤 은행이냐니까요. 실리콘밸리는 예금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상업은행은 그 예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워낙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대출 안 할래. 대출하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대출 채권이 부도. 다시 말하면 대출 받아간 사람이 부도 날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은행을 운전할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대한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를 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사면 국채가 망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출해주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를 대거 샀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국채를 샀는데 이자율이 0.25%에서 4%까지 뛰니까 국채값이 팍 떨어졌어요. 국채값이 확 떨어지니까 예금자들이 저거 봐라. 국채값이 떨어지니까 내 예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대거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대출하고 뭐가 더 위험해요? 대출이 더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부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채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안전한 자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국채값이 확 떨어지니까 오히려 은행이 자산이 축소되니까 예금자들이 독려해가지고 예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준은 뭘 또 생각했습니까? 인플레를 억제한다고 이자를 올렸는데 이자를 올리면 국채값이 떨어지니까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폭락하니까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올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다음에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이제 거시 건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자기들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율만 생각하면 되지. 인플레이션만 퇴치하면 되지. 또 완전 고용.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시시장의 건전성, 거시시장의 건전성이라는 게 은행의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걸 우리가 고려 안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는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올릴 때는 항상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느냐. 너무 올린다면 쇼크가 오지 않느냐. 쇼크 안 올 정도로 올리자. 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시장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물가만 본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융 안정까지 고려하면 속도와 방식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이 통화당국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방 지침, 그러니까 forward guidance, 퀀티테이티브 이징 같은 것은 비전통적 정책들은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상당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니까 돈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부유층 중심의 부의 편중.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시장이 과열되죠. 저금리가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주식시장이. 좀비 기업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리가 정상적인보다 더 낮게 있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기업도 연명하더라. 그게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 좀비 기업이 증가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와 그 부작용의 균형을 생각해라. 그래서 정책의 효과만 아니라 그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게 부작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림자까지 직시하는 통화정책이 과제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적인 방법은 이자율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자율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이자율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브랭키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시대가 따라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시축적으로 또 적절하게 균형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라. 근데 양적 완화도 뭐예요? 부작용이 있다. 그것도 균형을 맞춰주라. 균형, 견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 통화 정책을 해야 되지 한 가지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큰 주장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보니까 지난 과거를 5가지 사건을 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연준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못했으면 미국 경제가 죽어버려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잘 조화로운 균형 감각, 그 다음에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연준의 주된 이슈가 되었고 그것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주로 정치인들은 주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단기적인 부양책을 원해요. 인기 정책, 파퓰러한 정책 주로 이제 강조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정책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는 이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신뢰를 낳고 중앙은행에 대해서 일반 시장이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하다.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둔 시기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야 시장이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인기보다 장기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입니다. 비트코인이 참 값이 막 요새 진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값이 오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자,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그렇게 그만한 능력이 있나?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보다도 몇몇 그 연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나을 수 있을까? 그게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다 이거죠.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을 그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연준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이게 통화를 풀었다, 걷어들였다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잖아요. 통화의 수량을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것을 왜 연준이라고 하는 특수 집단에게 맡겨야 하느냐? 통화 정책을 우리 시장이 가져오자. 시장이 누가 있어요? 집단 지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집단 지성이 바로 통화를 결정하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모든 통화를 대체한다면 달러도 없어지고 파운드도 없어지고 원화도 없어지고 한다면 그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통화가 된다면 그 통화를 관리해주는 통화의 수량을 결정해주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 집단 지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면 이 비트코인 값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는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올까 싶었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살려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예요? 그냥 현물이 아니라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이제 금융이 앞으로 일상화될 텐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 통화를 대체한다는 것은 좀 요란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디지털 화폐가 통화를 대체하는 시대는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오면은 뭐예요? 예금하고 현금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도 예금하고 현금 차이는 우리가 직불카드인가요? 그것만 있으면 통장에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이제 통하고 거의 차이도 없는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발생하면 그와 같은 차이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의 경로가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면은 예금과 현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리 전달 경로도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지털 시대의 통화 정책은 이제 기술을 모르면 설계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술, 테크놀로지가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이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럴 때 이제 버냉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뭐예요? 통화정책은 단순한 수단의 집합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이자를 높이느냐 하는 거, 그런 거 따져보는 게 아니라 학습 시스템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면 그에 또 맞게 뭐예요?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역사 속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 딱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토인비의 그 역사책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 결론은 통화정책은 학습하고 진화한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본의제의 제약을 극복했고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금에 따라서 통화량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단절시켰고 스태그플레이션 교훈에서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팬데믹 비전통적 수단보다는 유연한 정책 또 뭘 뜻합니까? 양적 완화 그다음에 forward guidance 이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통화정책은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재정정책과 잘 공조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또 알게 되었고 기술 혁신과의 접점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 기술 혁신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는 뭐예요? 중앙은행은 환경 변화에 맞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는 건 신뢰가 중요합니다. 유연성, flexibility, 그 다음에 독립성, independence,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런 것이 미래 경쟁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냉키 말씀을 들어보면 통화정책은 한 세기에 걸쳐 변화했고 앞으로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습하는 중앙은행의 모습에서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통화당국의 키워드입니다. 석기시대는 도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농사, 산업화 시대, 이건 뭐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 이건 짐승을 잡아야 되겠다. 이건 정착해야 되겠다. 이건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이건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건 도전과 응전의 대응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인류는 생존해 왔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겠어요? 내가 그렸겠어요? 누가 그렸겠어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챗GPT가 그려준 겁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 하니까 딱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챗GPT를 써보시면요. 기술 발전이 어떻다는 걸 저는 실감합니다. 옛날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옛날에 창의성을 높인다고 프로그램을 많이 우리가 강조했고, 근데 저는 그 교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야 돼요. 그거 하나 짜려면 머리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안 돌아가요. 점 하나 잘못 찍은 걸 발견하려고 몇 시간씩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그걸 짜줍니다. 내가 말만 하면 짜줘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짜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50%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그려 이걸? 생각만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의 결론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데 챌린지 앤드 리스판스. 통화당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전과 응전. 통화당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정책이 변해왔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21세기 통화정책입니다.